네, 이번에는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소환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전에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이 소환됐고 오후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소환됐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씨와 장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소환된 3명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인데 약속이나 한 듯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시호 씨 삼성의 후원금 강요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대통령 이재용한테 직접 시켰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는 건가요? 특검 조사에서도 기존 검찰 진술 내용이랑은 똑같이 진술하고 계신가요? 특검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된 삼성의 16억 원이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건네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중심이 됐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건너간 16억 원. 좀 뇌물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뇌물로 볼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던 지난해 7월 25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제1기획 김재열 사장을 통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후원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재센터에 대해서 전 차관께 설명을 듣고 심적 부담을 갖고 후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특검은 하지만 김 사장의 지원 결정이 단순히 김종 전 차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선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제1기의 김재열 사장을 오늘 새벽까지 밤샘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검사팀에서 매일매일 수사 상황 브리핑하고 있는데 오늘도 브리핑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특검팀 브리핑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우선 오늘 소환된 장시호, 안종범, 김종 세 사람의 대질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열 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한 문학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아 문학의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철민 프랑스 대사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 리스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까지 훑고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SBS 시민사회부의 윤나라 기자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이에 김태현 변호사, 인관계 SBS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에도 더 열심히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인관계 기자. 네. 일단 특별검사팀 수사 상황은 저희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간지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도된 것 중에 특이할 만한 대목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공식적인 외교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특별검사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냐면 어제 최순실 씨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재판 준비한 준비길이 2차 준비길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검찰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증거 자료로서 당선인 신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 19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일부터 그때 당선되자마자 주한 외교 사절들이 많이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때 받았던 박 대통령의 선물들이 최순실 씨의 집인 미승빌딩에서 상당수가 나왔다. 그런 걸로 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밀접한
그러니까 1심 동체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어떤 선물을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선물인지도 밝혔어요?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추정해 보건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에게 외교 사절들이 선물을 할 때는 그 나라의 특산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나전칠기라든가 뭐 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선물들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당선인 신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성김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중국 대사라든가 일본 대사 그리고 러시아 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면담을 하고 축하 편지 또는 꽃다발 그러면서 선물들을 다 주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특사단을 보내서 직접 접견을 했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죠. 저 일정이 끝나고 나서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브리핑됐던 일정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선인 신분 때는 인수위원회에서 전부 브리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선물을 뭐를 줬다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쨌든 또 외교 사절 만나거나 또 외국을 방문해서 외국 정상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 정상도 대통령도 선물을 할 텐데 우리는 보통 도자기 이런 거 많이 하겠죠? 예, 우리나라 그 특사품과 도자기라든지 나전치기 이런 것들 이제 선물을 많이 하고요. 외국 정상들은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역시 뭐 본인들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책 같은 것도 한번 선물했다는 것 기사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선물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선물했냐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게 좀 모양새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외교의 문제 사항도 있는 것이고 어느 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었던 선물이 청와대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 사인인 최순실 씨 집에 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선물을 준 대사나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느 대사가 준 어느 선물이라고 특정은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검찰이 얘기한 선물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받았던 선물 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한테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19일이 선거니까 20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일까지가 당선인 신분이 약 2달 남짓 있는데 그때 받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83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가 받을 경우에는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그럼 공직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다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건 공직자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이미 인수위원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사들이 선물을 준 것들이 개인 사인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것은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아주 밀접한 일심 동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낸 자료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나와는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들 만나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사절에게 외국 정부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 의식, 즉 공과사를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즉 대통령이 아니라도 고위공직자, 그게 아니라 일반 하급 관리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공과사를 구분하는 의식인데 이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의 가치가 금전적인 가치는 크게 크진 않을 겁니다. 외교사절들이 아주 고가의 선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은 의미는 없는 것이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먼저 줬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가져가서 마음에 드니까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래 가져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구체적인 것들을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문제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개인 박근혜한테 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적 인물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밖으로 가져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걸어가지 못했다. 최순실 씨에게는 이 공적인 담벼락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한 내용 자체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바로 그 대목을 노리고 일부러 어제 공판 준비길에 공개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뭐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는 어쨌든 지금 추정의 영역이죠.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좀 다음 단계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 전 차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종 전 차관이 예전 국정감사 때 거침없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을 압박한 배우로 박근혜 대통령을 김종 전 차관이 지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메모에도 그런 게 안종범 전 수석 메모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자라서 김재열 사장을 하여금 영재센터를 지원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메모내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내역을 확인해 주면서 이런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죠. 아까 방금 그 화면에서도 청문회 장면이 나왔지만 김재열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열 사장은 안종범 수석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김종 차관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종 차관은 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독대자라서 이미 나보다 더 윗선에서 결정됐다라는 그 얘기를 해준 것이죠.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관련된 그 기사 가운데 또 눈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오늘 뭐 일간지에서 봤는데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오늘 아침 보도가 됐죠? 네, 그것도 역시 어제 공판 준비길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최순실 씨의 언니 딸, 그러니까 조카 장시호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강 둔치라든가 대치동, 강남 이런 데를 노상으로 몰고 간 뒤에 길가에서 기다리던 김종 차관을 차 안에다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길가에서 기다리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 그러니까 문광구 차관이었다면 현직 차관을 그것도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렸고 실세 차관이라고 불렸던 김종 차관을 길가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차에 태워서 지시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검찰이 그러면 이 사실을 또 어제 공판 준비길에서 왜 또 의도적으로 밝힌 걸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또는 지시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내가 고위공직자에 어떻게 지시를 하냐?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인 공무원이 김종 전 차관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민간인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이제 어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한 건데 결국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 최순실 씨는 충분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하고 공모할 수 있는, 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과 이 최순실 씨를 충분히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검찰이 한 겁니다. 김종 전 차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 전 차관이 상황이 좀 뭐 절박한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종 전 차관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팬더 아저씨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집안 간에도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는 이 재판을 흘러가는 것이 내가 국정농단의 한 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같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굉장히 절박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김 전 차관은 최 씨 관련 비위의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변호인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자들 중에서 최순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이 많지 않다.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장시호 피고인과의 친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상황이 자칫하면 김종 전 차관에게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절박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김종 전 차관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특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돼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 자신의 법률 대리인들조차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들이 스스로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만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 상견례를 가졌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재판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당사자인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직접적인 어떤 연락이나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처음으로 했다는 건데 거기서 더 나온 대통령의 말들은 역시 이제까지 나왔던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나는 최순실 씨하고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의혹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 다 나왔던 유의 얘기입니다. 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죄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부인을 한 건데 대통령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검찰이나 국회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저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에 들어가 그러면 대통령에게 결국 칼이 돼서 돌아올 것이 이게 형사재판이나 탄핵소추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재판에 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억울한 게 있더라도 검찰이 왜 나를 이렇게 기소를 하는지 저들은 왜 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검찰 입장에서 한번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그래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나는 다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이 이상한 거다. 언론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벽을 딱 쳐버리게 되면 제대로 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변호인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검찰이 이러이러한 증거가 아주 있으니까 검찰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맞습니다. 금전전 거래 아무것도 없고요. 세월호 문제 없고요. 대통령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고 나올 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 탄핵 심판과 여기서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이 대통령의 재판이 걱정이 됩니다. 어제 변호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 조금 나온 내용을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공판 준비기일, 그 탄핵 심판의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7시간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오늘 얘기한 게 뭐 있죠? 5일 이내로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뭐 구술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밝히지를 않았는데 5일 이내에 정확히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1시간 반 동안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떤 분위기 같은 것도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럽게 돼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 검찰 조사에 나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 탄핵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 5일 이전이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5일 이전이라는 이야기예요? 1월 5일 이전에? 1월 5일 날이 첫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월 5일 이전에 1월 5일 날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3차 준비기일인데요. 그때가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지금 검찰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또 국회 국조위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들을 증인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5일 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아마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업 재판관은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는데 일단 그 탄핵심판 법정에 쓸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이제 도와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리인으로 합류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에 직접 변론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것 같지 않는데 이게 재밌는 게 헌법재판관이 2006년부터 12년까지 지냈는데 13년에 재판결정으로 낙마를 합니다. 저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던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이지만 당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을 했던 겁니다. 이명재 특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자문 역할만 한다. 네,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변호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이명재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 특보를 하고 있죠. 작년 1월부터 맡아서 했는데 굉장히 신망받는 검찰인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고도 존경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인데 이분은 대리인단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고문으로서 자문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명한 검찰총장의 당시 취임사로 진정한 무사는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 이런 이 검사의 명예를 강조한 취임사로 유명한데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자문역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오늘 헌재에서 열렸던 탄핵 심판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태블릿 PC의 뭐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을 또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일반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혐의는 인정했었는데 갑자기 태블릿 PC의 어떤 그 유출 경위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전략은 조금 시간을 끌겠다는 것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요. 탄핵 심판에 임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 대노인단의 어떤 전략은 첫 번째 답변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답변서 보실 때도 굉장히 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서에서 노리고 있는 변호인들의 전략은 최대한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다. 이것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그 변론 준비 절차에서도 내내 얘기하는 것이 증거조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미 이 수사 기록은 믿을 수 없으니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모든 어떤 관련 기관에 사실조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 기록도 역시 믿을 수 없으니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 태블릿 PC 유출 경우에도 문제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조사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고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익힐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헌재 입장에서도 이 국정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거조사를 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신속과 정확이라는 이 양대 이 큰 원칙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헌재가 솔로몬의 결론을 낼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까지도 준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을 합니다. 하지만 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서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헌법재판의 본질이 흐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면 증거의 선택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 검사의 증거, 즉 국회 측이 제출한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나 그 증거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헌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면 그냥 제출한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판이 단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증거조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심판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들어가서 굉장히 간략하게 증거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월, 3월, 내년 1월, 3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관 기자 보기에는 어느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월은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헌재 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속도를 내는 거를 지난번 첫 기일 때
신속이라는 말을 5번이나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해가 바뀌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또 관심 있게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